네, 안녕하세요. 김세일러의 매크로 투자일기 6월 첫째 주 매크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번 주는 사실 고용 주간이기도 했고, 여러 고용 지표들이 조금 잘 나오면서, 나스닥, 다우, 그리고 S&P 모두 오르기도 했고요. S&P도 지금 거의 6천, 4달 만에 6천 돌파하면서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제로는 고강 관리를 하는 미국, 한국의 동상이몽이라는 주제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지난주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을 했죠. 그래서 이 기대감 때문에 코스피, 코스닥 둘 다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고, 특히 코스피 같은 경우는 한 주간 4.23% 오르면서 굉장히 이제 좀 기대감들이 많이 반영이 되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도 좀 더 오를 것 같아 보이기도 하고요. 정말 코스피 3천, 5천까지 얘기하는데 그 정도의 의지가 보이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네, 일단은 지금 한국이나 미국이나 둘 다 이 유동성을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슈들이 계속적으로 불거지는 것 같아요. 일단 트럼프 얘기부터 하면 이재명 대통령이나 둘 다 유동성 공급 바탕에 이제 정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트럼프의 상황을 보면 이 빚이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적자 해소를 어떻게 할 거냐라는 질문에 도지를 바탕으로 하겠다, 아니면 이제 다른 IRA나 이런 법안들을 조금 축소를 시키면서 이제 다른 쪽으로 돈을 흘러가게끔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사실 최근에 이제 BBB 법안이 나오면서 일론 머스크랑도 대판 한번 싸웠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 사실 지금 쉽지 않은 상황이고요. 대형카드로는 관세 협상 가지고 있지만, 이 감세안이 가지고 있는 후폭풍이 생각보다 시장의 우려를 키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평가는 경기 침체로 간다라는 얘기도 있지만, 동시에 오히려 경제 디톡스 기간이라고 하잖아요, 베센트가. 그래서 오히려 더 건강하게 미국 경제가 나간다라는 이 상반된 이 반응들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 대응으로 보면 이제 트럼프는 이 빚, 뎁트를 그로스로 승화시키려고 하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이제 뒤쪽에 말씀드릴 거고요.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제 성장이 되게 저성장 국면으로 들어갔잖아요, 한국이. 그래서 이 유동성을 바탕으로 이제 인위적으로 경기 부양을 해야 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고요. 그에 대형카드로는 추경 50조를 하겠다라는 얘기도 있고, 금리 인하도 같이 더불어 일어나고 있고. 근데 이에 대한 평가는 그 약 처방이고 빨리 이 약들을 먹으면서 우리나라 경제가 돌아서야 된다라는 얘기도 있지만, 동시에 지금 우리나라 성장률이 이렇게 떨어지는데 추경을 해서 오히려 원화가 이제 낮아질 거다, 이제 원화의 힘이 약해질 거다 하면서 이제 신용도 하락이란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근데 결국에는 우리나라는 빚을 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Debt for Survival이라고 했는데 생존을 위한 이제 빚을 내는 나라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미국 얘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난주 되게 고용이 좋았어요. 그래서 금리 인하를 저는 연초만 해도 사실 6월 정도면 이제 금리 인하를 하겠다라고 좀 기대를 했었는데, 연초 금리 인하 한 거 빼고는 계속 동결이죠. 그래서 지표를 좀 살펴보니 이제 예측치는 한 12만 8천 명으로 예상을 됐는데, 고용이 생각보다 13만 9천 명으로 되게 잘 나왔어요. 실업률도 4.2%로 굉장히 견조한 실업률이 나왔고, 근데 이제 좀 내부를 좀 뜯어보니 이제 P&G 같이 이제 좋은 기업들, 이 오피스 인력들을 거의 15% 감원을 했더라고요. 7천 명 정도. 그래서 이게 향후에 실업률을 4.5%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는 좀 우려도 시장에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어쨌거나 고용이 잘 나왔다 보니 사실 파월 입장에서도 굳이 금리를 내릴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트럼프는 또 이에 대해서 풀로 내려라, 풀로 1% 내려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후임자도 뽑아 놓겠다. 케빈 워시, 뉴욕 전 페드 이사죠. 그래서 파월을 굉장히 전방위적으로 압박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여름에는 금리 인하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페드워치도 7월 기준금리 동결 확률을 거의 83.4%로 올리면서 아무래도 9월 정도가 돼야 이제 금리 인하가 이루어질 것 같은데, 지금 트럼프 이 재정 정책에 있어서 가장 감세안도 그렇고 여러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좀 도와줘야 되는 이 미국 국채를
좀 잘 경매가 이루어지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그런 점에 있어서 지금 파월이 조금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게 지난주 한 주의 소고였고요. 그래서 지금 가장 지난주 화두는 이제 트럼프랑 일론 머스크의 싸움이었죠. 이제 그 다음 슬라이드에 나올 거지만 그럼 이제 왜 싸웠을까라는 점에 아마 이건 한 2주 정도 계속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데 결국 지금 트럼프의 정책은 조세 정책은 소득세를 낮추고 관세를 올려서 그 부족한 부분을 메꾸겠다. 그리고 도지를 통해서 2조 달러를 축소를 해서 어떻게든 이 미국을 건전하게 만들겠다라는 취지였지만 사실 이 BBB 법안이라는 게 이 관세를 줄이고 도지로 어떻게든 세금을 절약을 해도 오히려 세금이 더 늘어나는 네, 모습이 나거든요. 지금 미국 국가 부채가 거의 37조 달러인데 사실 뭐 이 지금 미국채 이자 비용만 나가는 게 이제 일론 머스크 말에 따르면 거의 25%라고 하죠. 15%라고 하죠. 그래서 15%를 계속 이제 1조 달러를 이자 비용을 1조 달러를 내면서 지금 계속적으로 이자에 이자를 더한 비용이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이자 비용도 1조 달러가 이제 국방비 예산을 뛰어넘었거든요. 국방비 예산 같은 경우가 지금 8,500억 달러 정도 되는데 그래서 이런 점들이 계속적으로 문제가 되면서 뭐 인지주 전에 무디스에서 신용등급 강등한 이유도 이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이 감세가 지속됐을 때 연에 2천억에서 3천억 달러씩 계속 세수 손실이 나고 아무리 관세에서 뭐 지금 10% 기본관세를 내리고 이제 철강도 25%에서 50% 관세를 올렸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올린다고 해도 사실 이 감세 쪽에서 어느 정도 이제 합당한 이 법안이 나오지 않다 보면 이게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네. 그리고 또 지금 전 세계적으로 좀 불만들이 많잖아요. 뭐 섹션 899를 보시면 이제 리벤지 텍스라고 해서 보복세라고 하죠. 이제 뭐 배당과세도 20%더 징수하겠다. 그리고 뭐 송금 관련해서 수수료도 더 올리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참 트럼프가 지금 나오는 정책들이 과연 정말 그가 이거를 전부 다 고려해서 하는 정책이냐 아니면 띄엄띄엄 그날 이렇게 틀어막는 정책이냐라고 했을 때 저는 지금 보이는 모습은 좀 트럼프가 전체적으로 고려하지 못하는 모습들도 보이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뭐 안타까운 모습들이 사실 그 다음 이 Big Beautiful Bill Act에서 나오는데 결국 트럼프의 법안은 부채를 늘리는 법안이 되는 거죠. 그래서 미국 되게 공화당 이제 지지자들은 트럼프가 미국을 다시 건전하게 만든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트럼프를 지지해 왔었는데 이게 오히려 이 사람도 똑같이 빚을 늘리네라는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One Big Beautiful Bill Act, 이 OBBA 법안 같은 경우는 트럼프 행정부 1기 때 이제 시작이 됐는데 올해 말 원래 종료가 예정이었고 사실 이거는 바이든 때도 이미 한번 법안 통과를 하려고 했다가 실패를 한 거예요. 왜냐면 되게 미국인들한테 좋은 법안이거든요. 이제 뭐 개인 소득세율도 인하해주고 법인 최고세율 인하, 뭐 소득공제, 자녀 세액공제, 뭐 대출이자 세액공제, 자동차 관련해서 뭐 이런 좋은 정책들인데 그렇게 세액을 공제를 해주면 그럼 세금을 어디서 가져올 텐데 어디서 가져올 건데 뭐 첫 번째 관세 그리고 아까 보복세 그리고 IRA 세액공제 내린 거 전기차 내린 거 이거 너무 많이 나갔다 이거 다시 없애버리겠다 뭐 교육보조금도 없애겠다 심지어 메디케이드 의료보험 같은 것도 없애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금 이제 일론 머스크한테는 조금 불만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되게 불만이었던 점들 중 하나가 공화당에 있는 그 지역구 의원들이 뭐 본인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이득을 챙기기 위해서 결국 이 거대한 법안에 막 안 보이게끔 많이 채워놨다고 하더라고요. 본인의 이득을. 그래서 결국 이거 실질적으로 뜯어보니 10년 동안 3조 8천억 달러가 더 적자가 예상된다. 지금 37조잖아요. 45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46조가 되는 건데. 그래서 지금 일론 머스크랑 트럼프랑 이렇게 싸우는 건데, 이제 한번 쭉 얘기를 들어보죠. 이제 뭐 6월 4일 날 먼저 도지로 비용을 줄이면 뭐해? 라고 이제 트위터로 날리고 그 이후에 뭐 세수 25%가 이자에 쓰인다. 그리고 아예 새로운 초안을 써야 된다. 예, 이 BBB 법안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6월 5일 날 3시 50분에 Kill the Bill이라는 영화 제목을 가져오면서 빌이 빌 액트, 약간 법안을 얘기하는 건데 아예 법안을 없애버려라 라고 계속 트럼프를 긁어요. 예. 긁고 인터뷰에서도 계속 그 불만을 표하고 있더라고요. 이제 일론 머스크가 뭐 트럼프 얘기를 먼저 안 해도 먼저 좀 불만을 가지고 있고, 이 트럼프 법안은 결국 이 정부에게는 뭐 좋을진 몰라도 이 지금 경제에는 되게 안 좋을 거고 미국이 향후 적자가 더 늘어날 거다라고 했는데, 그 6월 5일 날 7시 27분에 공화당 반대표를 날리는 이 랜드풀의 의견을 가져옵니다. Debt Slavery Bill. 결국 이 법안은 이제 우리 빚에 종속될 거다, 노예가 될 거다라는 법안을 가져오면서 트럼프가 갑자기 열이 받아서 이제 트위터에 일론에게 굉장히 디서포인트했다, 이제 굉장히 실망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뭐 지금 일론은 미쳐 있다까지 표현해요. 굉장히 격앙된 표현을 하는데, 이걸 본 일론 머스크는 또 배은망덕한 트럼프라고 얘기를 하죠. 대선 지지 내가 안 해줬으면 너는 잘렸어. 그리고 심지어 하원 의원 같은 경우는 뭐 우리가 민주당 공화당 비율로 봤을 때 공화당이 뭐 지금 53대 47로 있지만 내가 이렇게 지원을 안 했으면 5대 5 아니면 51대 47로 51대 49로 너는 겨우 이거를 이런 안전하게 법안을 처리할 수 없었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거에 또 맞대응을 하죠. 이제 트럼프도 일론 정부 보조금 모두 끊어버려라, 예, 까지 얘기를 합니다. 일론은 지금 본인이 IRA 세액공제, 이제 전기차다 보니까 테슬라가 전기차 세액공제를 안 해줬기 때문에 지금 화난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6월 6일 날 이제 일론 머스크도 좀 과했던 모습인데, 앱스타인 보고서라고 해서 이 되게 억만장자인 앱스타인이 이제 그런 미성년자를 이제 불러다가 성매매를 한 그런 파티가 있었는데, 거기 속에 뭐 트럼프도 있었고 뭐 빌 클린턴도 있었고 뭐 이런 약간 음모론 같은 게 있어요. 근데 이제 거기에 트럼프가 있었다라는 좀 약간 건들지 말아야 될 부분을 건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6월 6일 날 바로 이제 트럼프 관세는 경기 침체를 초래한다, 이런 이제 트위터를 날리면서 트럼프랑 건너지 말아야 될 강을 건넌 거죠. 그래서 아예 트럼프도 이제 MBC와의 인터뷰 통해서 일론과의 관계는 끝났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둘 간에 되게 중마고였던 모습들이 날아갔는데, 그래도 다행히 지금 시장은 어느 정도 일단락은 된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고 뭐 둘이 화해를 한다? 이거는 되게 웃긴 얘기고요. 근데 왜 이거를 싸웠냐라고 하면, 이 일론 머스크 입장에서는 되게 기업가적인 마인드로 봤다고 생각해요. 이 정치란 거를. 그래서 내가 이렇게 좀 물리학적인 관점에서 이쪽 부분을 줄이고 이쪽 부분을 줄이면 미국을 다시 건강하게 살릴 수 있어라고 생각을 해서 했는데, 오히려 이 정치적인 싸움에서 사실 이제 일론 머스크가 굉장히 진절머리가 난 거죠. 이제 미국 생각을 안 한다, 사람들은. 그래서 뭐 미국에 새로운 정당을 차려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트럼프는 이미 정치를 해본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정치가 굉장히 오래됐던 사람이고, 토사구팽은 아니다, 정치가 원래 이런 거다라고 하는 이 트럼프의 모습을 보는데, 사실 좀 부럽기도 했어요. 이 한 나라의 권력을 가진 사람한테 이렇게 자본주의라는 어떤 큰 좋은 모습을 저는 오히려 이것 때문에 보여졌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두 번째 점은 BBB 법안 있잖아요. 이게 만약 그냥 통과됐으면 이 3조 5천억 달러가 안 보였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일론 머스크가 이 문제 제기를 하면서 지금 다시 이제 트럼프가 그러면 뭔가 한 번 더 그 정책들을 지금 뜯어보고 있을 건데, 뜯어보면 오히려 공화당에서 얘네들이 굉장히 세금을 낭비하고 있었네 라고 트럼프는 확인이 됐을 것 같아요. 오히려 이번 이 싸움으로 인해서. 그래서 물론 뭐 지금 테슬라의 주가가 굉장히 하락은 됐지만, 오히려 되게 일론 머스크 입장에서는 되게 이 BBB 법안을 한번 이제 되새김질하는 점에서 미국에게는
굉장히 좀 의미 있는 이 한 사건이었다, 이벤트였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결국에는 테슬라가 많이 떨어졌는데 테슬라를 지금 파는 게 맞냐? 이게 뭐 지금 트럼프랑 싸워가지고 이제 더 이상 뭐 일론 머스크는 끝났다라고 하지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뭐 FSD 자율주행도 그렇고 옵티머스도 그렇고 로보택시도 그렇고 스페이스X도 그렇고 전부 미국 전략 물자예요. 핵심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 정부도 쉽사리 이 테슬라라는 기업을 버릴 수가 없고요. 그리고 이미 M7 중에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하드웨어적으로 뭐 팔란티어는 소프트웨어적으로 큰 역할을 하지만 그래서 트럼프가 이 일론 자체랑 뭐 이렇게 막 붙어서 하진 않겠지만 여전히 같이 가는 흐름 속에서 이 테슬라를 볼 것 같고 심지어 인터뷰 속에서 그런 얘기해요. 그냥 테슬라에서 잘했으면 좋겠다. 일론 머스크가 물론 되게 예전같이 뭐 100% 지원은 아니겠지만 이러한 이벤트적인 관점에서 뭐 테슬라는 또 좋은 굿바잉 찬스지 않았나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트럼프는 어쨌거나 이 앞전 말한 것 같이 지금 이 도지에서 이 일론 머스크가 줄였던 이 한 1,800억 달러밖에 못 줄였잖아요. 세금 절약을 그거밖에 못 했는데 그러면 어쨌거나 이 빚은 이 BBB 법안이 통과되면 결국 지금 부채 비율로 보시면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나중에는 뭐 2034년에는 125%까지 올라가는데 그러면 이 Debt for Growth란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결국 이 부채 비율, GDP 대비 부채 비율을 축소를 시켜야 되거든요. 예. 그래야 이 미국 국채도 잘 팔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보면 부채 비율, 이제 부채 비율을 미국 GDP로 나눈 건데 부채 비율의 핵심은 금리죠. 금리를 낮추면 부채 비율이 떨어지는데 지금 금리 쉽게 안 낮춰질 것 같고요. 결국 낮춰질 건데 그래서 트럼프가 계속적으로 금리를 낮추라 말을 하고 있고 그러면 동시다발적으로 지금 해야 되는 건 미국 GDP를 올리면 되잖아요. 그로스가 성장이 핵심인데 그러면 이거는 당연히 금리를 낮추면 그 정도 캐펙스 투자가 들어가지만 일단은 기초적으로 미국 GDP를 올리려면 그냥 자체 그로스가 올라가야 돼요. 그러면 트럼프는 어떤 점을 바탕으로 그로스를 올리려고 하냐? 저는 두 개의 축이 AI와 크립토라고 봅니다. AI 같은 경우는 뭐 행정명령으로 보여줬죠. 700조 원 AI 투자를 한다고 해서 뭐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회장과 뭐 오라클 회장 레리 에릭슨 그리고 오픈 AI 창립자 뭐 샘 알트먼과 해서 이 AI를 발전시키고 그리고 M7에 있는 데이터 센터도 이제 확충시키겠다. 그래서 최근에 원전 행정명령 같은 것도 그 이유를 보여줬다고 생각을 해요. 오히려 AI라는 걸 전략 물자라고 생각을 하면서 여기를 계속 키우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가장 핵심은 이제는 더 이상 옛날같이 사람이 전쟁하지 않는 거잖아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만 봐도 우크라이나가 이렇게 버틸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최근에 이제 뭐 키우에 폭격을 가했지만 드론으로 되게 지금 선방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미국은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실험을 한 거예요. 더 이상 이 AI 이제 옛날 사람이 하던 전쟁이 아니구나. AI를 바탕으로 드론이 전쟁을 하는 시대구나. 그래서 지금 AI는 이제 성장의 한 축으로서 계속적으로 미국이 밀고 나갈 거고 계속 그로스가 나올 거예요. 예, 이제 캐펙스 투자가 들어가면서.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크립토죠. 크립토. 최근에 이제 뭐 지니어스 액트 법안도 나오고 스테이블 코인도 나오고 그리고 비트코인은 전략 자산으로 비축하겠다. 최근에 얘기는 줄어들긴 했지만 이걸 왜 할까요? 예. 결국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성장을 일으키려면 어느 한 섹터에서 굉장히 많은 자본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자본이 저는 이제 금융 쪽으로 들어갈 것 같고 그 금융은 어디로 들어가냐? 바로 이제 크립토죠. 가상자산을 바탕으로 이거를 이제 전통 금융자산으로 들고 와서 이 캐파를 점점 저는 늘려나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를 통해서 두 축을 바탕으로 그로스를 올려나가서 결국 미국의 이 부채 비율을 줄여나가고 미국이 다시 건재하다라는 거를 전 세계에 알리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어쨌거나 뭐 지금 이런 성장을 하려면 미국 빚 관리, 국감 관리를 잘해야 되잖아요. 그 국감 관리를 하는 사람은 결국 누구냐? 미국 재무부 장관입니다. 뭐 파월도 있겠지만 파월이 그렇게 도와주지는 않고. 그러니까 베센트는 지금 어떻게 단기채를 활용하고 있냐? 최근에 이제 TGA 잔고라고 해서 지금 뉴욕 연은에 이제 설립된 재무부 개정이 있는데 최근에 TGA 잔고가 굉장히 감소를 했습니다. 뭐 거의 4월 말에 이제 거의 높은 레벨의 잔고가 채워져 있었던 것이 지금 잔고가 또 사라졌죠. 그래서 지금 이 TGA 잔고가 축소가 된다는 것은 이 재무부에 있는 자금들이 시장의 유동성이 풀린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최근 주가가 좋았던 이유 중 하나도 최근에 관세 이후에 되게 시장이 흔들렸었는데 그런 점들도 시장의 유동성을 불어넣어주면서 조금 안정화를 시키는 작업을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베센트는 단기채를 여전히 활용하고 있습니다. 아마 2월에 인터뷰를 했었는데 되게 자넷 옐런을 비판했죠. 전 재무부 장관을 비판했지만 상황이 녹록치 않고 장기채로 지금 당장 전환하는 게 녹록치 않다라고 인정을 하면서 단기채를 여전히 활용하고 있고요. 지금 T빌 잔고를 보니까 6조 달러 정도 되더라고요. 1월이 한 6조 3천억 달러 정도 됐는데 여전히 비슷해요. 막 축소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베센트도 여전히 단기채를 활용하면서 시장의 유동성을 불어넣어주고 있고 옐런을 비판했지만 옐런과 여전히 같은 결로 가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사실 올해 하반기 핵심은 저는 SLR 완화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BBB 법안이 계속 얘기가 나오면서 무디스가 신용등급 하락을 내고 물이 5%까지 올라왔잖아요. 그럼 아무도 지금 장기물을 살려는 니즈가 누가 있겠어요. 미국이 이렇게 빚을 찍어내는데. 근데 이제 대형은행 같은 경우는 SLR을 3% 이상, 뭐 초대형 은행, 뭐 모건 스탠리, 뭐 JP 모건 같은 데는 5% 이상 유지하라는 이제 방침입니다. 이제 방침인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총 자산을 계산했을 때 이게 안전자산으로 인식되는 미국 국채를 똑같이 위험 자산에 넣는 거예요. 총 자산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게 결국 자기 자본도 계속 나가야 되는 거죠. 예, 3%를 유지해야 되다 보니까. 그래서 국채 보유를 하면 자본금을 늘려야 되는 이제 은행 입장에서는 굳이 내가, 이 국채를 보유하는 게 맞나? 그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만약 SLR을 완화를 하게 되면 총 자산 계산했을 때 미국채랑 연준 예치금은 제외가 되기 때문에 장기물에 대한 수요가 증가가 될 거고 만약에 이거를 완화를 하게 되면 거의 2조 달러 거의 한국 돈으로 원화로 한 2,738조 원 정도 매수 여력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어쨌거나 미국 장기물 금리가 좀 낮춰진다면 이게 충분히 시장의 유동성을 불어넣어 줄 거고 M7도 캐펙스 투자하기에는 훨씬 더 유리해지는 금리가 수준이 될 거죠. 그래서 서머 랠리의 핵심 키로서 저는 작용을 할 것 같고 다음은 이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최근에 뒤쪽에 보시면 서클 상장도 얘기 나오는데 이 스테이블 코인은 단기채 아니면 중기채까지 커버가 돼요. 그래서 이게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는 이유는 미국 유동성의 힘을 불어낼 수 있는 주요 자산으로 저는 보고 있고요. 저번 주 목요일날 서클 상장이 됐는데 거의 247% 올랐습니다. 2.5배가 올랐는데 시총 30조에 안착을 했고 핵심은 블랙락 자산운용이 IPO 지분의 10%를 들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블랙락이 바보가 아닌 이상 이걸 들고 있지 않잖아요. 돈 냄새를 맡은 거죠. 그리고 이 지니어스 액트 법안이 통과가 됐을 시 더 수혜를 볼 이제 산업이기도 하고 결국 이 달러 패권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스테이블 코인이 활용이 될 거기 때문에 저는 이 베센트가 이 세 가지 방향을 가지고 이 미국 국관 관리를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미국 정리를 해보면 뭐 아까 말씀드린 일론 머스크 이슈도 있겠지만 테슬라는 뭐 로보택시가 이제 12일 날 나오고 뭐 되게 지금 트럼프랑 싸우고 우려는 있지만 장기적 관점에서 여전히 좋다 보고 있고요. 그리고 M7 같은 경우도 이제 금리가 낮아지면 캐펙스 투자가 계속 드러날 거기 때문에 지금 수준에 있어서 약간 조정이 오면 충분히 담아도 좋을 것 같고 금융주도 이 SLR 완화 시 가장 큰 수혜를 보거든요. 수익성이 올라가고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 쪽도 지금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같이 수혜를 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그 외는 아무래도 일론 머스크랑 지금 트럼프랑 싸우고 있는 그 이슈에서 좀 수혜를 볼 기업을 보니 뭐 로켓랩 정도
우주항공 쪽에서 스페이스X가 수주를 못 받아 보니까 로켓랩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저번 주 미국 정리를 해보고요. 한국은 빠르게 얘기를 해볼게요. 아무래도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취임을 하고 나서 상법 개정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죠. 그래서 상법 개정이 되면 주주 환원 확대가 되고 증권주, 지주사 여전히 좋을 것 같고요. 저번 주 보면 하나, SK, CJ, 두산 전부 다 올랐고 증권주, 미래에셋, 부국증권, 뭐 신영증권 전부 다 올랐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정말 큰 흐름이라 보고 있고 외국인 투자자가 신뢰를 가지고 올 수 있겠다. 왜냐하면 작년에 일본이 PBR 1 정책을 가지고 와서 되게 주가가 좋았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한국도 기대하고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투자자 예탁금도 33년 만에 이제 60조 돌파가 됐고 비상경제 TF를 신설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이제 증시의 상승, 부동산보단 증시 쪽으로 조금 상승을 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가상자산 제도화라는 이제 법안을 가지고 왔는데 이게 최근에 이제 김용모 정책실장을 데리고 왔잖아요. 그래서 이 22년도에 이제 해시드 오픈 리서치 대표도 역임했던 분을 정책실장으로 역임을 했는데 핵심은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가상자산 2단계 입법 이거 비트코인 현물 ETF 도입부터 뭐 민간 기반 원화 스테이블 코인 그리고 STO 뭐 여러 지금 디지털 자산 쪽으로 성장을 키우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김용건 정책실장님이 얘기하시는 거는 디지털 G2로서의 도약이거든요. 그래서 이쪽 부분을 우리나라가 어쨌든 성장을 시키면 지금 되게 이제 저성장 국면에 들어서 있는데 어쩌면 되게 저는 성장을 할 수 있는 섹터 중 하나지 않을까라고 가져오고 있고 지금 서클 상장 이후에 스테이블 코인의 관심도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 뭐 비트코인을 비축하고 있는 기업들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조금 이번 정부에서 이 디지털 자산 쪽으로 조금 어느 정도 규제가 풀어주고 성장이 일어나게 되면 한국도 같이 덩달아 좋아지지 않을까. 그럼 증권주도 라고 얘기하고 오히려 더 올라갈 수 있는 성장이 더 나올 수 있는 섹터라고 보고 있어서 굉장히 좋다고 보고 있고 한국 시장을 정리해보면 뭐 지주사 금융주들은 여전히 좋아 보입니다. 뭐 PBR 0.8배 이하인 기업들은 이제 세금을 매기고 그보다 낮은 기업들은 뭐 상폐를 해야 된다 이런 되게 강경한 어조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좋아 보이고요. 원전, 방산, 조선 지금 약간 조정이 오고 있는데 구조적으로 성장 산업이기 때문에 뭐 방산 같은 경우는 너무 좋고요. 원전도 좋고 그리고 특히 최코 원전에 25조 원 수주를 했잖아요. 그래서 되게 좋아 보이고요. 물론 조선은 그 최근에 원화가 굉장히 강세가 뛰기 때문에 달러가 약세를 띄고 있고 그래서 그런 환 차익에 대한 이 환해지가 되는 부분을 좀 체킹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이오도 금리 인하 시 되게 수혜주로 각광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실체가 있는 기업들은 좋은 것 같아요. 뭐 기술 수출, 애로가 있는 기업 위주로 뭐 이제 에이벨 바이오나 뭐 아니면 리가켄 바이오, 뭐 알테오젠 이런 쪽으로 굉장히 좋게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반도체도 지금 증시가 그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좀 더 살아나면 코스피가 3천까지 레벨이 충분히 도달할 수 있는데 이거는 이제 HBM을 과연 엔비디아가 퀄테스트를 통과할 수 있냐가 가장 핵심이고 이게 퀄테스트가 통과되면 뭐 어차피 삼성전자도 같이 살아나면서 반도체 주가가 그래도 좋을 것 같습니다. 뭐 화장품은 이제 APR, 실리콘트, 뭐 VT 이렇게 가져왔는데 중국 쪽이 좀 풀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덩달아 좀 같이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가상자산 쪽은 일단은 지금 미국 주도 섹터기 때문에 한국도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이번 주 장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뭐 이번 주 장도 CPI도 있고 PPI도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고 12일 날 나오는 그 이제 로보택시도 아무래도 자율주행 쪽에서 한번 또 붐을 이렇게 낼 수 있는 이제 어떤 이슈기 때문에 그것도 지켜보면서 이번 여름을 좀 잘 여러분과 견뎌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